두, DFS에 대한 두 번째 응용으로 강한 연결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강한 연결 요소란 방향 그래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연결 요소라는 개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BFS를 이용해서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연결 요소들을 이렇게 만약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요 각각을 찾아주는 것을 우리가 BFS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개념을 그 방향 그래프에 적용을 하면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 연결 요소라는 것을 강한 연결,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SCC라는 건 뭐냐면 모든 노드 간에 상호 경로가 존재하는 부분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에서 3으로 갈 수 있고 3에서 이렇게 해서 1로 갈 수 있고 5에서도 1로 가고 5에서도 이렇게 해서 3으로 갑니다. 물론 5에서 11을 갈 수 있지만 11에서 5로 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1, 3, 5 이렇게 세 개의 노드를 놓고 보면 1, 3, 5는 서로 경로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경로가 존재하는 애들을 그 부분 그래프를 SCC라고 하고요. 이 그래프, 요 주어진 그래프에서는 SCC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SCC를 우리가 방향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때, 방향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SCC를 찾아내는 겁니다. 요걸 하나 찾고, 요거 찾고, 요거 찾고, 요거 찾는 것이 이제 강한 연결 요소 문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방향 그래프에서 강한 연결 요소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강한 연결 요소를 하나의 노드로 취급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그래프는 DAG가 됩니다. Directed Acyclic Graph. 즉 주기가 없는 방향 그래프로 이 그래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한 연결 요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DFS 응용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DFS를 뭔가 활용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DFS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10을 우선 생각을 해서 DFS를 실행을 하면 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일로 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이미 방문한 노드니까 이렇게 하면은 10을 이용해서 시작하면 10, 8, 6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찾은 10, 8, 6은 SCC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노드에서 출발을 하면 그 노드를 포함하는 SCC를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노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에서 출발하면 1로 가고요. 여기서 1로 갈 수 있고 양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거부터 가면 1로 갈 거고 다시 와서 1로 가고 그러면 1로 가고 다 찾겠죠. 요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4를 시작하면 4, 7, 9, 2, 8, 6, 10. 즉, 이 4를 기준으로 시작했을 때는 SCC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2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거를 다 찾아줍니다. 즉,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 해본 10을 이용해서 해보고 4를 이용해서 해보고 2를 이용해서 DFS 수행했을 때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좀 정리해보면 적절한 곳에서 시작하면 SCC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CC 135의 경우는 어떤 노드에서 시작하더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 방향 그래프에서 SCC의 DAG로 변환했을 때 싱크 노드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프에서 시작하면 해당 부분 그래프를 제거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SCC를 모두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10에서 출발했더니 요걸 구했어요. 그럼 이 구한 거를 제거를 해요. 얘를 없애요. 그럼 11에서 시작하면 요 11만 구할 테고 4에서 출발하면 요걸 또 구해줍니다. 그럼 남는 건 요거 남겠죠. 즉 기본적인 개념은 SCC의 DAG로 변환했을 때 이렇게 DAG 변환하면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변환됐을 때 싱크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즉 여기에 해당되는 애에서 SCC를 DFS 시작합니다. DFS 시작하면 요걸 찾아줄 테고 그럼 요게 SCC가 돼요. 그러면 얘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나 여기서 시작하면 또 얘가 제거될 테고 또 요걸 시작하면 얘가 제거될 테고 얘가 또 남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모든 강한 연결 요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개념을 알았어요. 방법을 알았고, 그럼 얘를 어떻게 적용할까?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코사라주의 투패스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제 2번 DFS를 수행하기 때문에 투패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DFS는 요 비용이 들어요. 그럼 2번 해도 얘 2배지만 결국 그 비용은 얘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그래프의 간선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DFS를 수행을 하고요. 이 DF 수행한다는 건 실제 뭘 하냐면 위상정렬을 하는 거예요. 위상정렬. 그러니까 위상정렬할 때 우리가 뭘 했어요? DFS를 활용했었죠. 그러니까 그 DFS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DFS 수행합니다. 그럼 순서를 만들어지고 이 순서가 위상정렬이 되겠고 이 위상정렬에서 얻은 순서를 바탕으로 원 그래프에 대한 DFS를 수행하면은 SCC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사라주의 투패스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왜 역방향 그래프를 해서 위상정렬을 수행할까? 간선의 방향을 왜 다 거꾸로 할까? 그럼 아까 어떤 얘기를 나왔냐면은 뭘 찾아야 돼요? 싱크를 찾아야 되죠. 싱크 노드. 그러니까 요걸 찾아야 됩니다. 이 싱크 노드를 찾기 위해서 얘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싱크 노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개념은 왜 간선 방향 거꾸로 바꾸냐? 싱크 노드를 찾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싱크 노드를 찾아서 싱크 노드에서 SCC를 하면은 이 DAG로 변환했을 때 이 노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속된 노드를 찾을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간선 방향 거꾸로 해서 DF 수행하기 위해 실제 방향을 바꿔야 하나? 바꾸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반대로 생각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다 바꿔놓고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이거를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간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프를 다 수정해가지고 하지 않고 원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선의 방향을 바꿨을 때의 개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고 위상정렬을 한번 해봅시다.
위상정렬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 이래서 여기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면 이제 3으로 작은 번호 먼저예요. 그래서 3으로밖에 못 가죠. 그 다음에 3에서는 5로 갈 수, 11로 갈 수 있는데 작은 번호 먼저니까 5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에서는 7, 9로 갈 수 있는데 작은 번호 먼저니까 7로 가고요. 7에서는 9로 갈 수밖에 없고, 자, 9로 간 다음에는 2로 갈 수 있고 4로 갈 수 있으니까 2로 가겠죠. 2로 간 다음에는 10으로 갈 수 있고 4로 갈 수 있으니까 4로 갑니다. 근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미 다 4에서 이제 7로 갈 수 있는데 방문했던 노드니까 이 전체 노드의 수가 11개예요. 11개니까 요 4가 몇 번을 받아요? 11번을 받습니다. 위상정렬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11번을 받아요. 그러면 11번을 받고 다시 백을 해야 되겠죠. DFS에 의해서. 그럼 2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있으니까 10을 갈 테고요. 10에서는 8로 갈 거고 8에서는 6을 갑니다. 6을 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10을 갈 수 있는데 이미 방문한 노드니까 얘가 10을 받게 되고요. 거꾸로 오면서 차례로 9, 8, 7, 6, 5, 4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을 오게 되고 3에서는 끝난 게 아니니까 10을 가게 되겠고 얘가 3을 받고 2를 받고 얘가 이제 1을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거꾸로 작은 번호 노드가 아니라 큰 번호 노드를 먼저 하더라도 변하지 이런 순서대로 번호들이 이 밑에 있는 그림 형태대로 번호들이 할당을 받긴 하지만 이 번호들이 할당을 받긴 하지만 이 1이 1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해 보면 가장 큰 번호를 받은 노드가 항상 싱크 SC에 소속된 노드는 아니다. 그쵸? 이 경우에는 12, 11번 받아서 얘는 싱크 노드에 소속된 노드가 맞는데 이 윗그림에서는 이제 4가 싱크를 받았죠. 4가 싱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싱크 노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10을 받는데 싱크는 맞아요. 그렇지만 작은 번호 노드를 먼저 했든지 큰 번호 노드를 했든지 간에 뭐는 1번을 받아요? 소스 SC에 소속된 노드는 1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싱크 SC에 소속된 노드가 가장 작은 또는 가장 큰 값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옆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 10은 뭘 받을까요? 싱크 노드니까 소스 노드가 되겠죠. 역을 하게 되면 원래 그래프를 역으로 하게 되면 소스는 싱크가 되고 싱크는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옆방으로 하게 되면 이 10이 뭐가 돼요? 소스 노드가 돼요. 소스 노드가 됩니다. 여기에 소속된 애들이 소스 노드가 되겠고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찾고자 해요? 싱크 노드를 찾고자 하는데 그냥 DFS에서는 얘를 찾을 수가 없어요. 10을. 어떻게 방법에 따라서는 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를 찾기 위해서 옆방향을 한다. 이 그래프에는 간선의 방향을 이런 방향들을 일로 거꾸로 모두 바꿔가지고 위상정렬을 해서 이 원래 SCC의 그 DAG를 만들었을 때 그 싱크에 해당되는 노드들
노드들이 가장 작은 번호를 갖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간선의 방향 모두 바꾼 후에 가장 큰 번호부터 시작해서 위상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 중에 가장 큰 번호 11이니까 11에 시작해서 여기로 가고요. 여기로 가고 또 여기로 갑니다. 그럼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11, 10, 9, 8이라는 값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 가장 큰 번호는 10번이니까 10번에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시작해서 가장 작은 번호로 가겠게요. 그러면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갑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7, 6, 5, 4를 할당받게 되고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갈 데 없으니까 3, 2, 1을 받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노드들이 1번 가장 작은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싱크였던 것이 소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간선의 방향을 바꾸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번호 순서대로 DFS를 다시 하게 되면, 원래 그래프에서 하게 되면 얘를 구하게 되고요.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요 기준으로 다시 실제 해보면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겠죠. 여기서 갈 때는 여기 있고 끝납니다. 그러면 얘가 체크되고요. 그 다음에 1, 2, 3이 됐으니까 4.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는 못 가고 다시 그러니까 요것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됐고요. 남은 건 이제 8번. 8번을 하면 요 하나 남겠고요. 그 다음에 9번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걸 찾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SCC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방향수 그래프 G와 그것의 역방향 그래프 GR이 주어졌을 때 다음 중 성립하는 것은 그러면 G의 SCC는 GR의 SCC이고 그거의 역도 성립한다. 예. 여기서 SCC였어요. 그럼 이거를 뒤집어도 요 자체도 또 SCC가 됩니다. 그리고 G의 싱크 SCC는 GR의 소스 CCC가 됩니다. 여기서의 싱크가 이거죠. 싱크는 GR에서는 소스가 됩니다. 그것을 이용한 게 코자라주 투패스 알고리즘입니다. 이번에는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 매우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972년도에 또 ACM 튜링 어워드를 받은 분이고요. 이 알고리즘도 아마 홀로페임, 알고리즘의 홀로페임의 명예전당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익스트라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해결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방향 가중치 그래프에서 출발 노드가 주어지고요. 그 출발 노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 길이를 구해줍니다. 단 제한은 이 방향 가중치 그래프에서 각 가중치는 0과 같거나 커야 됩니다. 즉 음의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은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가 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로가 존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BFS 통해서 경로가 제거하지 않은 노드들은 제거할 수 있고요. 실제 이 알고리즘 돌리면 경로가 존재하지 않은 노드들은 무한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 값을 가진 노드들은 경로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중치가 모두 같을 경우 또는 없을 경우에는 최단 경로가 뭐가 돼요? 홉수가 되겠죠. 홉수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BFS만 사용해서도 충분히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런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단순한 BFS를 가지고는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S에서 S로는 0, S에서 V로는 1이 최단 경로가 되겠고요. S에서 W는 3이 최단 경로가 되겠고 S에서 T는 6이 최단 경로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S 시작 노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A의 최단 경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B의 그 경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별도로 쓸 수도 있고 하면서 구축할 수도 있고 다 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되돌아가면서 필요한 경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 상에는 이 경로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X가 있고 이 X라는 건 내가 방문한 노드들이고 이 나머지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예요. 그래서 이 X가 V가 될 때까지, 즉 여기가 공집합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한 번에 하나의 노드가 이쪽 집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 화일문은 몇 번 반복이 되겠어요? n번 반복이 됩니다. 노드 수만큼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노드들 중에 어떤 노드를 일로 옮기냐? 여기 있는 모든 간선들을 여기 이제 이 경계를 넘어가는 여기서 일로 가는 모든 간선들 중에 요게 최소가 되는 것을 찾습니다. 요게 최소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AV는 지금까지 여기서 S에서 V까지의 최단 경로가 AV에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의 경로에서 DVW, V에서 W 가는 요 값들 중에 가장 최소가 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W까지의 최단 경로의 길이를 우리가 찾아서 그 경로를 이제 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노드들이 찾았을 텐데 요 노드에서 일로 가는 것들이 있고 또 요 노드에서 일로 가는 것들이 있을 때 요 합이 최소가 되는 그 노드를 여기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 살펴볼 게 탐욕적인 알고리즘인데 대표적인 탐욕적인 알고리즘이라고 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대표적인 탐욕적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노드들 이것들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어떤 식으로 탐욕적인 방법, 제일 가장 옵티멀한 그 순간에 옵티멀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W 값, 그러니까 이렇게 찾게 되면 이 결과는 뭐가 된다? A에서 W까지의 최단 경로가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될까? 증명을 해야 되겠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래프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X에는 A가 들어있고요. A까지의 경로는 0입니다. 그리고 BA는 이제 빈 거가 되겠죠. 경로가 중복 필요 없으니까.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면
x에는 a가 들어있고 나머지 x-v에는 b, c, d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A에서 B로 가는 게 있고 A에서 C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은 1이고 요 값은 4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작아요? 요게 더 작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 B를 선택합니다. B를 선택해서 A, B는 1이다. 그리고 B, B는 A다. 그리고 X는 이제 A, B, 여기는 C, 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건 4, B에서 C로 가는 건 2, B에서 D로 가는 건 6입니다. 그런데 요 세 개를 이렇게 고려하는 건 아니고요. 4, 2, 6이면 요걸 고려할 텐데 그렇게 고려하는 건 아니고 A에서 가는 건 4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A까지가 0이었는데 B는 현재 어떤 값을 갖고 있냐면 1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은 1이 아니라 3, 7이 됩니다. 그러면 4, 3, 7이니까 뭐가 제일 짧아요? 3이 짧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게 돼서 AC는 3이 됩니다. 3. 그러면 여기에 A, B, C가 있고 여기에는 D가 있습니다. B까지는 1, C까지는 3입니다. 그러면 A에서 D로는 없고 B에서 D는 6이에요. C에서 D는 3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더해줘야 되니까 7이 되고 요거는 3에다가 3을 더하니까 6이 됩니다. 그럼 7, 6이니까 요게 더 짧으니까 6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6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탐욕적 알고리즘에서는 항상 정확성 증명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탐욕적으로 선택했는데 그게 최저의 값을 안 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가중치가 음수가 아닌 모든 가중치 방향 그래프에 대해서 출발 노드부터 모든 최종적으로 계산해 준다. 그래서 LV는 S에서 V까지의 실제 최단 경로이고 AV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한 최단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 정리에 의해서 AV는 LV와 같아야 돼요. 즉 다익스트라가 구해주는 그 최종적으로 구해준 AV 값은 최단 경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증명하겠냐? 귀납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은 귀납법 베이스가 있고 귀납법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을 이용해서 귀납 절차를 통해서 전체를 증명하게 되겠습니다. 귀납법 출발은 AS는 0이죠. 그리고 LS도 0입니다. 즉 귀납법 출발은 우리가 성립한다는 걸 알게 되겠고요. 귀납 가정은 뭐냐면 지금까지 완료한 모든 V, 그러니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지금까지 이제 중간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그때까지는 이게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귀납 가정이 성립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복에서 여기까지 완료됐는데 이번 반복에서 얘를 선택해서 W*를 X에 추가했다. W*라는 노드를 X에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AW*는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요 간선을 선택해서 얘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X에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W*는 어떤 값이 되냐면 V*까지의 지금까지의 간 거에다가 요 경로에 가중치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귀납 가정에서 AV*까지는 최단 경로예요.
최단 경로이고 여기다 이걸 추가한 것이 이제 W까지의 최단 경로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얘를 어떻게 증명하냐? 이것이 LW 스타임을 증명하려는 거죠. 얘가 최단 경로이다. 그래서 요걸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S에서 W 스타까지 가는 다른 모든 경로는 얘보다는 같거나 크다라는 거예요. 같거나 크면은 얘가 뭐가 돼요? 최단 경로가 되겠죠. 그러면 걔를 어떻게 구하냐? 증명하냐? 그래서 모든 경로 S에서 W 스타까지 모든 경로는 LW 스타보다는 크다. 이 L이 아니라 A가 돼야 되겠죠. L은 원래 거고. 그래서 이 AW 스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하면 AW 스타는 LW 스타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W 스타이면 이런 경로들을 임의의 경로를 P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이 P는 어떻게 하면은 이 경로는 최소한 경계를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되죠. 여기서 일로.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사실은 W 스타는 VWX에 들어있는 애고요. S는 이제 X에 들어있는 애죠. 그래서 여기서 W 스타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모든 경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걸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경로는 최소한 경계를 지나가야 되죠. 경계를 안 지나가면 여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경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경계를 지나기 때문에 이 경로를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넘어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니까 이 넘어갈 때 사용한 경로가 있을 거예요. 넘어갈 때 사용한 그 에지가 있을 것입니다. 경로가 아니라 간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넘어갈 때 사용한 간선이 WG면은 이 경로, 임의의 경로 P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S에서 Y까지의 경로, 그 다음에 그 넘어갈 때 사용된 YG, 처음으로 넘어갈 때 사용된 YG, 그 다음에 나머지예요. 근데 이 나머지는 다시 넘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경로에 대해서,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S에서 Y까지는 귀납 가정에서 최단 경로이다. 뭐 S, Y까지 가는 건 이거 말고 있을 텐데 이 경로는 우리가 항상 있겠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경로 P가 있겠지만 그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걔는 얘보다는 긴 거니까 여기서는 의미 없고요. 얘가 더 짧은 거니까 Y까지는 최단 경로다라는 거고요. 요 값은 명확하죠. Y에서 G까지 가중치가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요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 경로, 임의의 경로 P는 어떻게 되냐면 AY 더하기 DYG인데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LY죠. LY 더하기 DYG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AW 스타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AVW 더하기 DVW V 스타 W 와 A Y
플러스 dy z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알고리즘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얘를 선택했어요. 얘를 선택했다는 건 얘보다는 얘가 더 작다는 거야. 왜? 얘가 더 작으면 얘를 선택을 안 할 거예요. z는 아직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요 값이 얘보다 작으면 얘를 선택 안 하고 얘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얘를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로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같거나 커야 됩니다. 따라서 이 증명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라는 거에 증명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냐? 알고리즘을 잠깐 봅시다. 보면 여기서 n번 반복을 하고요. 요 과정에서 그것들을 선택해야 되니까 뭐 m개의 노드들을 검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roughly 보면 n 곱하기 m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m개를 다 보지는 않을 텐데 점점 우리가 살펴보는 간선의 수는 줄어들겠죠. 줄어들지만 roughly 대략적으로 보면 m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mn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얘를 좀 개선한다. 그럼 어디일까? 경계를 건너간 간선 중 다익스트라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찾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요 부분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자료 구조를 쓰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증인데, 가장 낮은 거. 항상 민값을 선택을 해야 되죠. 민값을 가장 선택을 해야 되면, 민값 선택하려면 소팅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매번 소팅하기에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매번 소팅하지 않고 얘를 하려고 그러면은 매번 민값을 효과적으로 주는 자료 구조를 쓰면 좋겠죠. 그렇죠? 자료 구조를 쓰면 좋겠어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힙이 있죠. 힙. 힙을 쓰면 힙은 민값을 O1에 줘요. O1. 아니죠. O1이 아니고, 물론 힙에서는 그 최소값이 맨 위에 있지만 바이너리 힙을 쓰니까 얘를 주고 나서는 이제 얘를 이 R을 여기로 갖다 놓고 다시 리힙 다운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로그 M 비용이 드니까 로그 M 비용의 그 민값을 찾아줍니다. 로그 M 비용. 그래서 이 로그 M 비용의 요거를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다? 힙이다. 그럼 우리는 힙을 갖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힙을 쓰면 좋은데 힙에 뭘 유지할까? 간선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노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따지는 건 이 간선에 있는 값들이죠. 값들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아까 요걸 하면서 봤지만 요 실제 간선의 값들은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최소값은 다익스트라 점수입니다. 다익스트라 점수는 요 기존에까지 구한 거에다가 요 간선들의 값, 그 가중치를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간선들은 아니다. 이 간선들의 가중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간선을 유지하는 것이 번거롭뿐만 아니라 보통
간선이 노드보다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드를 유지하되 어떤 걸 유지해야 돼요? 요 스코어를 유지해야 돼요. 요 점수들을. 그래서 키를 하나 더 둬서 유지하는데 뭘 기준으로? 그 점수를 기준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스코어를 유지하는 거예요. 스코어. 그래서 이 스코어라는 건 기존에 있는 노드들에서 여기로 가는데 이 노드에까지 간 요 값에다가 요 간선의 값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 값들이 3, 7, 5이면 이 중에 뭘 선택을 해요? 3을 선택을 해서 V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다익스트라 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힙을 어떻게 이용하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empty 힙이고요. x는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에 대해서 힙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모든 노드에 대해서 v가 s이면 출발 노드이면 이제 0을 넣고 아니면 무한대를 넣는 거예요. 그럼 힙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힙이 이제 그 바이너리 힙이니까 뭐 어떻게 유지되는 건 이제 내부적인데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배열을 유지하면은 이런 식으로 힙에 들어가는 거예요. 힙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면 힙에 5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첫 번째로 매번 민 값을 끄집어냅니다. 그럼 A가 나오겠죠. A. 그래서 우리가 이 힙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노드 이름과 키가 들어가겠고 이 키 값은 요 값이 돼요. 그래서 현재는 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해서 W 요 노드를 X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추가된 애가 A가 추가되겠죠. A가 X에 이제 처음에 A가 들어갑니다. A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pass distance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면 이제 여기 되니까 0을 추가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려져 있으니까 0을 추가하게 됐고요. 요게 이제 pass distanc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최종적으로 pass distance가 된다. 그러면 뭘 하냐? every edge W가에서 나가는 모든 edge를 검사합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예요. 그러면 키 값을 검사해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B를 힙에서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요거를 끄집어내서 기존의 힙 값은 99예요. 99가 최대 값이라고 맥시 값이라고 하면은 99와 뭘 계산해요? 요 패스 디스턴스는 현재 0이고 얘는 2예요. 그러면 합이 2가 되니까 키는 2가 돼서 다시 2가 이제 힙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도 3, 5가 들어가요. 그러면 힙에서 뺐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뺐다 집어넣어요. 빼는 것도 로그 n, 집어넣는 것도 로그 n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서트는 뭐 참 이해하기 쉬운데 이 딜리트가 요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요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딜리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좀 더 설명드리고요. 우선은 둘 다 로그 n에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듭니다. 그래서 딜리트 n. 그러면 이제 힙에 이제 A는 없고 B, C, D, E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순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오는 게 B예요. B가 되고 B의 pass distance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B를 기준으로 이 for loop가 도는데 간선이 6과 7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것에 합이 되니까 D까지는 8, C까지는 9가 돼요. 근데 원래 힙에는 3이 들어있으니까 C는 안 변하고
3을 빼고 다시 3을 집어넣겠죠? D는 88이 나오고 D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385. 얘는 기존대로 그냥 있고 C와 D는 빠졌다 들어오면서 385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C, 3이 나오죠. 그럼 C는 간선이 요거 하나네요. 그래서 C는 2까지 4예요. 그럼 5가 나오고 4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러면 4가 짧은 거니까 4가 들어갑니다. 그럼 2에서는 D까지가 있네요. 그러면 2에다가 D를 넣으면 6이 되겠고 기존에 8이니까 6이 돼서 6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D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끝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처음에 요 초기화하는데 n개의 노드를 넣으니까 하나에 인서트 하는데 로그 n이에요. 로그 n. 그러면 n 로그 n이 걸리겠죠. 그래서 n 로그 n이고요. 이 화일문이 반복되는데 매번 화일 반복되는 때마다 노드가 하나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n번 반복이 되고요. 각 화일문 내에서 extract min을 해요. 그러면 요건 로그 n이에요. 로그 n. 요거 로그 n. 그리고 죄송합니다. 로그 n이 되고 요 포문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포문에 있는 거는 뭐 여러 번 넣다 뺐다가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로그 n이니까 전체는 로그 n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몇 번 이루어지냐? 뭐 노드마다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계산하기가 그렇게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드들에 있는 간선들을 몇 번 보냐? 전체적으로는 딱 한 번만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최소 한 번만 보기 때문에 m 로그 n이 됩니다. m 로그 n. 그러면 전체 비용은 얘의 n 로그 n 곱하기 m 로그 n이 되겠죠. m 로그 n. 화일문은. 그럼 전체는 이렇게 되겠고 얘는 뭐 m 플러스 m 로그 n인데 m을 기준으로 잡으면 m 로그 n 기준이 됩니다. m 로그 n.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mn을 m 로그 n으로 줄인 겁니다. 뭘 써서? 힙을 써서 줄인 형태가 되겠습니다.